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해온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정부 여당과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주도해온 전공의들은 합의에 반발하고 있어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3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점과 아이스크림 매장도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달 말 추석 연휴에 민족 대이동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이동 제한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매출이 하락한 업종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10호 태풍 하이선이 오는 7일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 초강력급으로 커질 하이선은 이틀 전 지나간 마이삭보다 더 심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수빈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밤샘 논의 끝에 5개 조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정부는 이 두 가지를 양보했고요. 의사협회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턴과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극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협은 집단 휴진을 끝낸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정부와 여당 의료계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정책과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오늘 새벽까지 의협과 밤샘 협상을 벌였고 의료계가 반발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협의체 구성하여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민주당에 이어 정부도 의협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2주 넘게 계속된 집단 휴진 사태는 해결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고된 3차 의사 총파업을 접고 이제 집단 행동을 멈추고 우리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공의 고발 문제도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졸속 합의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서명식이 수차례 미뤄지고 장소까지 옮겨야 할 만큼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서 기자입니다. 졸속 합의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든 전공의들이 복도에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후 1시 반쯤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문 서명식을 하기 위해 강릉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등장하자 함께 몰려가 구호를 외칩니다. 전공의들의 거센 반발로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었던 정부와 의협 서명식은 3차례나 미뤄졌고 끝내 장소도 옮겨야 했습니다. 의협이 정부 여당과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으로 구성된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는 반발하고 있어 파업이 철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파업을 주도해온 전공의들은 협상 과정에서 패싱당했다며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및 대한전임의협의회 의과대학 학생협회 집행부는 전혀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마련한 2개의 합의문에는 젊은 의사비대위가 주장한 정책 철회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선배들을 믿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젊은 의사들,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과 대의와 장을 광범위하게 마련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합의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검토할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면서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젊은 의사들은 왜 반발하고 있는 건지 경제정책산업부의 이다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의사협회는 정부와 합의문에 서명을 했고요. 젊은 의사 비대위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대립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젊은 의사 비대위가 요구한 철회 또는 원점 재논이라는 표현이 정부와의 최종 합의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 또 최대집 의협회장이 최종 합의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패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은 같은 의사인데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실 것 같고요. 또 최대집 회장이 단독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지 그게 가능한 건지 이게 궁금한데요. 네, 먼저 의사결정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 병원 의사들이 주를 이루는 대한의사협회가 있고 또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단체가 젊은 의사 비대위로 합쳐져서 파업의 주축이 됐습니다. 예. 이 두 집단이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를 이룬 건데요. 이 범투의 위원장은 최대집 의협회장이 맡아서 협상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범투위가 어제 최종 협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닌 건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이 어제 오후에 범투위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할 하나의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 채널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박지현 젊은 의사 비대위원장은 좀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직 완성된 단일 합의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완성되는 대로 합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의협과 민주당이 서명식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제가 이 박 위원장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네. 전혀 몰랐다며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이 최대집 의협회장은 서명식에서 추후 젊은 의사 비대위와 대화를 통해서 합의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저희가 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단일 합의안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서 좀 헷갈렸었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 최대집 회장이 사인을 한 합의문이 정부 따로 민주당 따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네, 핵심은 원점이라는 표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정부와 합의문에는 없고 네. 민주당과의 합의문에는 있는데요. 앞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원점 재논이나 철회가 정부 권한 밖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방첩약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는요. 국민건강보험법상 최고의결기구에서 통과된 것이어서 네. 철회를 할 경우에 법 위반이고 또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 정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국회가 여야 특위를 구성해서 원점 재논의를 할 수 있다며 중재에 나섰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과의 합의문은 원점이란 표현이 적힌 겁니다. 하지만 젊은 의사 비대위는 정부 합의문에 원점 재검토가 담기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젊은 의사 비대위는 파업을 계속할까요?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합의문에는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고 적혀 있긴 하거든요. 전공의 측은 복지부 합의문 자체를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집단 휴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대집 회장은 오는 7일로 예정됐던 의사협회 차원의 총파업은 접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 병원, 동네 병원들은 정상 진료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젊은 의사들, 특히 의대생들은 다음 주에 국가고시가 시작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의대생 단체 역시 아직까지 공통된 입장을 내고는 있지 않은데요. 만약 의대생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에 당장 내년에 3,000명 가까운 의사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건데요. 정부는 일단 국가고시 재신청 기한을 오늘 오후 6시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의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네, 또 주말이 코앞이라서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 아래를 유지했지만 세 자릿수인 것은 여전하죠. 아직은 안전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8명, 해외 유입 9명을 빼면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는 189명입니다. 400명대 고점이었던 지난 27일부터 감소세를 유지하며 이틀 연속 2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충남 청양 김치 공장에서 2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상황.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내려가야 방역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고삐를 바짝 떼어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이나 운영 중단 조치는 계속됩니다. 체인형 커피 전문점과 달리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제과점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집니다.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점, 아이스크림점의 경우에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의 취식이 금지되므로 포장과 배달을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해당 매장에 사람들이 밀집하자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겁니다.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는 학원엔 직업훈련기관 671곳을 추가로 포함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20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가급적 외출이나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버섯이라는 동충하초. 건강보조식품 원료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게 뭐라고 사업 설명회를 갔던 25명 중에 22명, 거의 모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다들 외출도 자제하는 와중에 전국 각지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였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건물의 타지역 방문자는 들어오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곳에서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가 열린 건 지난달 29일. 안내문이 무색하게 전국 각지에서 25명이 참석했습니다. 많이들 나그럽니다. 보이차도 하고 그런 거 하던데. 그런데 설명회 이후 지난 1일 첫 확진자가 나온 걸 시작으로 25명 중 2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대구 경북은 물론 영남과 충청권까지 퍼져 있습니다. 대부분 바이러스에 취약한 60에서 80대 고령층입니다. 첫 확진자인 60대 여성은 사업 설명회 주최자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를 만나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명회는 이 지하에서 진행됐는데요. 참석자들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 다수가 모였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점들이 많은 확진자를 양상하는 원인이 되었다. 참석자 가족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총 24명입니다. 확진자 1명은 문경에서 또 다른 건강보조식품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출입자 명부나 CCTV가 없어 접촉자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검사를 안 받으신 분도 양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외부인과 만나면은 또 사회적인 전파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대구시는 상품 설명회 개최와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가뜩이나 몸이 아픈데 코로나19까지 걸리면 중증으로 번질 확률이 확 올라가죠. 최근 병원 안에서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병세가 위중한 환자도 빠르게 늘면서 인력도 병상도 매우 부족합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출입을 막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확진자 16명이 나오면서 폐쇄된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에도 안병동 환자를 시작으로 환자 2명과 보호자 3명이 차례로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 중인 서울 지역 병원은 7곳, 확진자 수는 30명이 넘습니다. 병원 내에서 특히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 다른 병으로 들어와 있던 이제 중증 질환자들도 감염이 될 수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여기에 교회와 집회를 중심으로 고령층 환자가 크게 늘면서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주만 해도 50명대였던 중환자 수는 지난 1일 첫 세 자리를 기록한 이후 157명까지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수용한 병상 확보도 비상입니다. 현재 쓸 수 있는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에 40개, 수도권에는 6개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환자들의 중증도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을 단기간에 더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방역당국은 이달까지 중환자 치료병상 110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가 더욱 늘어날 경우 자칫 병상 대란마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습니다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살기 힘든 모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영업이 금지됐지만 이대로 앉아서 망할 수는 없다. 배달로 겨우겨우 버티는 PC방 점주들이 있습니다. 김민공 기자가 만났습니다. 불 켜진 PC방 내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안 보이지만 PC방 주인은 주방에서 바쁘게 음식을 만듭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코로나 감염 우려로 PC방 영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 배달하는 일이 주업이 된 겁니다. 부수입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주수입이 됐으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 막막하기는 너무 막막하죠. 하루에 들어오는 배달 주문은 20에서 30건 수준. 저도 직접 음식을 주문해 받아봤는데요. 겉보기에는 PC방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메뉴가 다양합니다. PC방 대부분이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가능한 일이지만 수입은 전기나 수도요금 정도를 해결하는 수준입니다. 손님이 없어 놀고 있는 게임용 컴퓨터를 빌려주는 PC방도 있습니다. 고객에게 컴퓨터를 보내기 전에 꼼꼼히 소독을 하고 손상되지 않게 직접 배달까지 합니다. 보름이나 한 달 단위로 빌려주는데 대당 하루 이용료는 8,000~9,000원 꼴입니다. 건물 임대료나 대출금 이자료 부담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영업 금지 기간에도 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빚도 많이 내고 PC방을 오픈을 해서 이제 좀 되려나 싶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월세나 이런 건 다 내야 되고. 진짜 막말로 대출이라도 알아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다시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발버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얼마 안 남은 추석도 걱정입니다. 가족 친지 만나러 고향을 오가다가 지역사회 전파가 심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민족 대명절에 안 간다, 먼저 딱 자르기도 매정한 것 같고요. 구자준 기자가 시민들의 걱정을 들어봤습니다. 경남 밀양이 고향인 이재용 씨. 이번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이동할 때 감염의 우려도 있고, 이제 혹시나 걸렸는데 이제 무증상으로 있다가 이제 고향 가가지고 지역사회에 퍼뜨릴까봐 이제 고향이라는데도 참 가기가 더 쉽지 않구나. 자식들에게 추석에 고향을 찾지 말 것을 당부하는 부모님들도 늘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코로나라는 복병을 생각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 말고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내려오지 말라고 이제 코로나가 그러고 다니신 게 왔다 가면은 부모들이 더 걱정이지. 서운하기는 하지. 서운하기는 하고 오면 좋은데. 연일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명절 대이동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추석 때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허락을 하면 정도 이동이 다 되면 그때 가서 또 발상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동을 못 하겠어. 급기야 추석 연휴에 이동 제한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추석 전까지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시키는 게 목표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추석 전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 신규 확진자 100명 이하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 여당이 선별 지급하기로 하면서 휴업 보상금으로 성격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업종부터 추석 전에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촉박한 시일 안에 매출 감소폭을 어떻게 파악할지가 관건입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갖고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선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대상 선정 기준, 지급액 등을 막판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면 2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을 선별해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업종의 휴업 보상비 형태로 현금성 지원을 검토 중인데 소득이 아닌 매출 하락폭이 선정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은 말씀하신 대로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더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PC방이나 헬스장, 노래방 등이 유력한 지원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와 숙박업계에 대해서도 현금성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수혜 이재민 등 취약계층에겐 소비 쿠폰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당정청은 모레 고위급 협의를 통해 4차 추경 규모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8에서 10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은 오는 15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자, 2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게 될지 경제정책산업부의 박지혜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2차는 지난 5월에 1차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요, 전 국민에게 다 줬죠. 예산 규모만 14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서 이번에도 그만큼 편성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급합니다. 네. 그래서 엄밀하게는 재난지원금이라기보다는 휴업보상비가 맞습니다. 이 카페와 음식점, 노래방, PC방처럼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는데요. 네. 한 곳당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적 침체에 놓인 여행사나 호텔에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업 보상금이라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나 공무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다달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나 공무원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네. 코로나19로 매출이 뚝 끊기는 정도의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는 힘드니까요. 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제외하고도 이번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더 있죠. 이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계층 그리고 실직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정부는 이들의 소득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그 특성에 맞춰 맞춤형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은 현금 지원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는 소비 쿠폰 형태의 지급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업종이 다양하잖아요. 다 주는 건 아닐 텐데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일단 정부가 밝힌 기준은 매출입니다. 이 분기 또는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기록을 내면 피해 정도에 따라 골라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해도 코로나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재난금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득이 아니고 매출일까요? 그러니까요.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기록이 남는데요. 이렇게 잡히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확인이 쉬운 매출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추석 전까지 지급하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선별 기준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당정청은 원래 어젯밤에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 그리고 추경 규모를 구체적으로 의논할 예정이었는데요.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 오는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고요.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경제정책산업부의 박지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의사, 간호사들 편가르게 한다는 논란을 의식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의사들을 한껏 치켜 세우고 달랬습니다. 정부 의료계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만 의사 파업 기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었죠. 안보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를 환영하면서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면서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거듭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간호사 경력을 둘러싼 편가르기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파업에 나섰던 의료진이 현장에 복귀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파업 기간 동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1%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의료정책을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은 비율이 지난주보다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의사 집단 휴진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정부의 중재 노력, 정부의 협상 노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한 주 만에 다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아들이 왜 군대에서 휴가 후 제때 복귀하지 않았을까? 추미애 장관은 입을 닫고 있는데요. 이번엔 민주당 의원이 대신 나섰습니다. 보좌관이 전화한 건 맞다. 그렇지만 지시한 건 아니다. 뭔가 처음 말과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연장을 위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한 건 사실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이 보좌관 개입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추 장관이 지시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 장관 개입설은 부인한 겁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를 검찰개혁과 연관짓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 검찰개혁을 흔들어 보려는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병가를 간 것 자체가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병가 기록이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병가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부대 관계자의 진술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SNS에 검찰이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시켰다며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 관여 여부를 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여락여락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소영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가 소설을 쓰는가? 앞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보좌관이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 사실이다도 아니고 사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 장관 그 입장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먼저 추 장관 답변부터 보시죠.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죠. 라고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네, 같은 날 오전에는 보좌관이 전화를 안 했다는 식으로 답을 했다가 오후에는 보좌관 전화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은 지시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뉘앙스가 바뀝니다. 따라서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짓기는 애매한데요. 다만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를 두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은 없었다. 이게 검찰이 밝힌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1일이죠. 서울 동부지검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그런 진술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녹취록이 나왔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지만 확실하냐고 하면서 참고인 진술조서에서는 뺐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더 이상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다시 입을 닫은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꺾지 않았다. 자, 이재명 지사가 꺾지 않은 건 뭡니까? 네, 바로 소신입니다. 소신이요. 네, 오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뜻이 변함이 없다면서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 지사의 어제 그 언론 인터뷰가 발단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당정협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죠.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종 결정을 하면 따르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소신을 접었다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워낙에 전 국민 지급을 강조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소신을 꺾은 것처럼 비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바로 지난 5월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이슈를 주도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사 주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돈이란 돈을 줄 것 같으면 하위 50%에게 2배를 줘야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건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어요. 돈을 주어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선별 지급을 주장하던 이낙연 대표에게 이재명 지사가 밀린 것처럼 보이면서 첫 정책 대결은 마무리됐습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만큼 비슷한 논쟁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정책 토론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KTX 같은 고속열차 창문으로 얼굴을 내민다면 그 얼굴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강력한 바람을 품은 태풍 하이선이 일본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을 거치고 힘이야 조금은 빠지겠습니다만 그 다음이 우리 차례입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오늘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본 10호 태풍 하이선의 모습입니다. 더운 바다를 지나면서 몸집을 키운 하이선은 태풍의 눈도 크고 선명합니다. 9호 태풍 마이삭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그만큼 강한 바람을 몰고 온다는 의미입니다. 하이선은 지금은 초속 53m의 매우 강상태이지만 내일이면 최대 풍속이 56m의 초강력급으로 더 세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갈수록 위력이 더 커진다는 것. 하이선이 6일 새벽 오키나와 부근을 지날 걸로 예상되는데 일본 기상청은 이때 최대 풍속이 초속 80m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초속 80m면 시속 288km로 이는 고속열차 신칸센에서 얼굴을 내밀고 맞는 바람과 같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일본을 통과한 하이선은 6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7일 남해안 부근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전망입니다. 일본을 통과하면서 세력이 다소 약화되겠지만 기차가 탈선한 수준인 초속 40m의 강한 비바람이 전망됩니다. 게다가 강풍 범위가 450km가 넘는 만큼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태풍이 7일에 강한 세력을 가지고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는 6일부터 8일 사이에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일주일 간격으로 태풍이 오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또 연장된 마당에 서로 조금씩만 참으면 안 되는 걸까요? 몇몇 단체가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또 신고했습니다. 그것도 수만 명을 모으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정은경 본부장 탓이라며 고발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최했던 자유연대 등 일부 단체들이 또다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한 인원만 광화문 KT 사옥 주변 2,000명, 세종로 일대 3만 명, 을지로 입구와 서울시청 일대에 6,000명 등입니다. 경찰은 코로나 확산 등을 우려해 집회 금지를 통보키로 했지만 이들 단체가 광복절 집회 때처럼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400명이 넘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를 신고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단체 4곳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 본부장이 많은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유행의 책임자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을 만연시켜서 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방역 방해 혐의를 받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게 오는 8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도 보석 상태인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며 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서면 심사를 거쳐 전 목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정부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법 외 노조 통보를 취소했습니다. 7년 만에 합법 노조가 된 겁니다. 전교조는 곧바로 그간 쌓인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이들 교실이 진보 교육감과 손잡은 전교조 정책실험실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오늘 정부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되찾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2013년 법외 노조 통보 이후 지난 7년간 받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해직된 노조 전임자를 원래 직위로 복직시키고 해직 기간의 급여도 돌려달라는 게 최우선 요구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외 노조로 인한 34명의 해직 교사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2016년 법외 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심 재판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뒤 교육당국이 직권 면직한 전교조 전임자는 34명에 이릅니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정부의 사과와 노조비 소득공제 제외 등 조합원 피해 회복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환경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4곳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겁니다. 이미 발빠르게 해직자 복직 등의 조치를 준비 중인 교육청도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법적 시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전교조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펼쳐나갈 교육정책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에 합법화가 되면서 좀 더 당당하게 그 본인들의 정치 성향이나 이념 교육을 당당하게 시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됩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전교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조합원 명단 공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최근 대구시와 경기 하남시가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 앓고 있는데요. 맛집 목록이 확진자 다녀간 식당 목록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확진자가 운영 중인 냉면집 이름이라며 엉뚱한 상호가 알려져 업주들이 피해를 겪은 겁니다. 확진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하면 어디까지 죄가 되고 얼마나 처벌받는 걸까요? 알아봅니다. 확진자 온 적 없는 곳에 확진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 판결이 확정된 것만 지금까지 6건입니다.
예외 없이 벌금 300만 원부터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됐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인터넷 카페에 지어낸 이야기를 퍼뜨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심지어 동네 소식을 대신 전해주는 SNS 계정에 거짓 제보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왔다 가서 보건소 직원들이 소독 중이라며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 식당 소독하는 모습 찍어보낸 건데요. 알고 보니 이 식당 손님들 안심하라고 사비를 들여 소독 중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허위 사실 퍼뜨렸다가 처벌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 2월 한 여성은 직장 동료에게서 확진자가 다니던 동네 목욕탕이 문을 닫았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성은 다시 가족 9명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이 내용을 알렸는데요. 역시 가짜뉴스였습니다. 법원은 직장 동료는 물론 여성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유포한 잘못 크다는 건데요. 허위사실 퍼뜨린 사람들 대부분 반성하면서도 상대방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의 없었다 해도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리면 빠르게 퍼져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업무에 방해받을 수 있는 점 미리 알 수 있었던 거죠.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실수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영화 속 영웅도 근육질 액션 스타도 천하무적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할리우드까지 덮쳤습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영화 트와일라이트로 국내에 얼굴을 알리며 스타 반열에 오른 할리우드 스타 로버트 패틴슨. 지난달 개봉한 영화 테넷에서도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영화 더 배트맨 촬영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배트맨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한 차례 제작을 미뤘는데 주연 배우까지 감염돼 또다시 제작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근육질 액션 배우 드웨인 존슨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y wife Lauren, as well as my two baby girls and myself, we have all tested positive for COVID-19. SNS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면서 마스크 착용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Wear your mask. It is a fact, and it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it's the responsible thing to do. Not only 배우들의 잇단 감염으로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영화를 찍는 것은 물론 이미 제작을 마친 영화도 극장 상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3월 개봉 예정이었던 뮬란은 반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 극장 상영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나마 상영이 가능한 중국과 한국 등에서 이번 달부터 개봉에 들어가지만 최근 극장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어 이익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인 탑건, 스파이더맨 3, 블랙 위도우 같은 대작들도 개봉 시기를 다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영화 산업 전반이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자, 중국은 공식적으로 20일 가까이 확진자가 안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며 베이징 국제선 직항을 일부 허용하고 대규모 박람회도 열고 있습니다. 황은함 기자입니다. 베이징 국제 컨벤션 센터의 야외 전시장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 중국 3대 박람회 중 하나인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가 개최된 겁니다. 지난해 12월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제 행사가 열린 건 처음입니다. 전 세계 110여 개 나라 17,0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화상 개막 축사를 하고 지도부도 총출동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중국은 방역을 위해 5달 넘게 굳게 닫았던 베이징 하늘길도 다시 열었습니다. 태국과 스웨덴, 캐나다 등 일단 8개 나라를 대상으로 서우두 공항 국제선 착륙을 허용한 겁니다. 试运行后，事情逐步恢复至每日不超过4到5个航班，人员规模掌握在1000人左右。 입국자는 베이징 인근 지정 호텔에서 2주간 자가격리 후 이상이 없으면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결정은 코로나19 책임론을 불식시키고 방역 성과를 과시하는 한편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19일 동안 본토에서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3억 명의 중국 학생이 일제히 등교를 시작하는 등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종식을 선언했던 뉴질랜드도 최근 2차 확산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중국의 섣부른 조치 완화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경찰 무릎에 목이 눌려 흑인 남성이 숨진 이후 미국에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끊이질 않는데 이 사건 2달 전에도 흑인 남성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체포되던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가 분노로 들끓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눈이 오던 지난 3월 말 경찰이 환각제에 취해 알몸으로 새벽거리를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흑인 남성을 체포합니다. Get on the ground.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Behind your back. Don't move. 수갑이 채워진 뒤에도 경찰은 감염 방지용 복면까지 씌웁니다. 흑인 남성 데니얼 프루드는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외치며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게 2분 정도 목이 눌린 프루드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체포 당시 모습은 반년 가까이 지나 공개됐고 출동한 경찰관 7명도 뒤늦게 정직됐습니다. 미국 사회는 또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경찰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 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총에 맞은 흑인 남성, 자전거 법규를 위반해 달아나다 등에 총을 맞아 숨진 흑인에 이어 뒤늦게 질식사까지 알려졌습니다. 인종 문제는 미국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새 아이들 앞에서 총격을 당한 흑인이 사는 지역을 찾아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He talked about how nothing was going to defeat him. How whether he walked again or not, he was not going to give up. 화합을 강조한 바이든 후보는 앞서 같은 곳을 방문해 최근 폭력 시위는 테러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최장수 총리가 밀어준다는 후광이 당신뿐 아니라 민심에도 통한 걸까? 일본 스바 관방장관이 단숨에 총리 후보 지지율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베나 스가나 달라질 건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밝히기보다 아베 정권 계승을 강조했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아베総裁が前例を傾けて進めてこられた取り組みをしっかり継承し、私自身はアベノミクスというものをしっかりと責任を持って引き継いで、さらに前に進めていきたい。 아베 총리가 사임 회견하던 날, 스가에게 총리를 맡기고 싶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베 사임 직전까지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에게 뒤처졌던 스가 장관의 지지율은 선거를 열흘 앞두고 수직 상승했습니다. 자민당의 7개 파벌 가운데 5개 파벌이 스가 장관을 지지하자 민심도 돌아섰습니다. 반면 출마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각을 세웠던 시게루 전 간사장은 지지율도 추락했습니다. 経済的に株も上がった、企業の利益も上がった。しかし国民の所得は豊かになっただろうか。地方は豊かになっただろうか。中小企業は豊かになっただろうか。 다만 차기 총리가 아베 정권을 계승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은 비슷했습니다. 아베 정권 계승을 천명한 스가 장관이 총리의 취임에 헌법 개정 등을 모색할 경우 꼬여버린 한일 관계를 풀어낼 모멘텀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올해 인천상 언론문화부문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영광의 얼굴들 이현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파트 잔디밭에서 용변을 보려다 들킨 엘리트 검사가 오히려 아파트 경비원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누군지 알아? 빨리 돌아온다 임마! 빨리 돌아오라! 사회의 모순을 꼬집은 초기 단편 영화부터 출세작 살인의 추억과 괴물, 그리고 설국열차,
마침내 기생충까지. 자신만의 스타일을 쌓으며 봉준호 장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인재 양성에 평생을 바친 인촌 김성수 선생의 뜻을 기리는 인촌상 심사위원회는 제34회 언론문화부문 수상자의 봉 감독을 선정했습니다. 봉 감독은 영화인에게 처음 주어지는 인촌상이란 점에서 창작 과정을 함께한 모든 영화인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인촌상 교육부문에는 독창적인 학사 시스템으로 저출산 시대 수도권 집중을 극복할 대학 모델이 됐다는 평을 받은 한동대학교에 돌아갔습니다. 과학기술부문은 고분자 재료 연구로 세계 학계를 선도한 차국헌 서울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싼 원재료를 가지고 사회에 유용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 공학자로서 또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1억 원과 메달이 수여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코보컵 준결승에서 흥국생명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현대건설을 맞아 경기 초반 뜻밖의 고전했는데요. 역시 위기에선 김연경이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정원 기자. 네, 저는 지금 충북 제천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인삼공사와 GS칼텍스가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엔 흥국생명이 김연경 활약을 발판으로 먼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국내로 돌아온 김연경의 목표는 독특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적었는데 감독님 말을 잘 듣기로 적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잘 지켜서 약속은 철석같이 지켰습니다. 불안하면 미루니까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해. 출발이 늦잖아. 지금 타임 안 맞았는데. 감독의 호통이 끝나자 매섭게 득점을 하는 김연경. 이재영은 언니를 얼싸안습니다. 좀 초반에 좀 갔다가 이제 후반에 좀 많이 풀리고 또 언니들이 많이 도와줘서 경기가 좀 잘 풀린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김연경은 오늘 팀 내 최다인 20득점을 올렸습니다. 감독님이 많이 믿어주고 계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남은 결승행 티켓은 단 한 장. 조별리그에서 인삼공사에 역전패한 GS칼텍스는 복수를 노립니다.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 선수들이 잘 할 거라 믿습니다. 네. 하지만 인삼공사의 상승세도 만만찮아 현재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천체육관에서 채널A 뉴스 염정환입니다. 환한 가을 하늘의 위로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우선 주말인 내일도 오늘만큼 쾌청하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초가을 램도 제법 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가 모두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도 높지 않아서 쾌적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을 태풍이 오고 있는데요. 이 10호 태풍 하이선은 현재 오키나와 남동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는 남해안 경남 통영 인근에 상륙해서 우리나라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며 북진하겠습니다. 게다가 상륙 직전인 월요일 오전에도 태풍의 기세는 매우 강의 강도를 유지할 걸로 예보돼 비상입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과 월요일 전국에 거센 비바람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 최근접하는 시기는 월요일 밤 9시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9호 태풍 마이삭보다도 훨씬 많은 비를 몰고 오겠고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와 통제를 당부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저는 주말에 또 뵙겠습니다.